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나이 17세 이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화의 아버지는 상단을 운영하는 이단주였답니다. 이화는 위로 3명의 오라버니가 있었지만 각자의 삶을 개척하여 장가를 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화는 매일 똑같은 사군자를 그리는 것도 마당에 있는 꽃, 나비, 나무 그리고 하늘도 지겹도록 그렸기에 새로운 것을 그리고 싶었죠. 그리하여 이화는 앞에서 부지런히 엉덩이를 흔들고 이리저리 온 집을 누비며 일하는 순실댁을 보았습니다. 이화는 순실댁을 눈으로 쫓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순실댁은 육등신, 머리가 크고 얼굴은 두리뭉실하고 이 정도면 딱이네. 그리고 허리가? 어디 보자. 엉덩이가 이 정도에 있으면 허리는 여기쯤일 텐데. 이화는 구분되지 않는 순실댁의 허리 위치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언제 이화한테 왔는지 순실댁이 옆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레? 그림 속 옆편 애는 누구랴? 웜에 뭔 놈의 머리가 이렇게 크다요? 엄마? 엉덩이는 땅에 다 컸는데요? 순실댁은 이화가 그린 그림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배꼽을 잡고 웃으니 이화는 순실댁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순실댁의 큰 웃음에 다른 머슴들과 노비들이 몰려왔고 그림을 돌려보고 있었답니다. 헌데 사람들이 순실댁의 눈치를 보며 키득키득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누굴 그렸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대고는 모두한테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답니다. 당사자만 모르고 있을 뿐 이화는 순실댁이 몰랐으며 하는 바램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알게 되었죠. 초상화는 아무나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이화는 그림 도구를 챙겨 후다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려보지 못한 풍경을 찾아 그려보기로 했죠. 세상은 가을이 되어 온통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아져 있었답니다. 이화는 가을을 만끽하며 걷다 보니 저 멀리 메밀꽃밭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메밀꽃밭은 햇빛을 머금고 풍성하게 봉긋봉긋 눈송이를 만들고 있는 듯 보였죠. 이화는 메밀꽃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정신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화는 메밀꽃밭에 도착하여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답니다. 헌데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메밀꽃밭 속에 한 사내가 슬피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화는 그 모습이 가슴 찡하게 뭉클하여 메밀꽃밭 그림 안에 우는 사내도 그렸습니다. 허나 그 사내는 이화가 본 사람들 중에 덩치가 아주 컸답니다. 그만큼 살이 많이 쪄 있었으니까요. 이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내의 옆모습을 보았는데 장인이 조각한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보였답니다. 단지 다른 사람 눈에는 살찐 큰 얼굴로만 보였겠지만 이화 눈에는 숨겨져 있는 사내의 완벽한 얼굴 윤곽을 보았던 거죠. 이화의 그림 속에는 살이 쪽 빠진 잘생긴 사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화는 사내한테 가까이 가니 사내의 옷차림은 일반 사대부 도련님 옷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흔하지 않는 한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선비는 발소리에 놀라 걸어오는 이화를 보고는 허겁지겁 이화를 피하려고 일어섰죠. 허나 빨리 움직인다 생각을 했겠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다면 자리를 피해드리지요. 선비는 이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는 지금까지 자신이 피해 다녔지 누군가 자신을 위해 피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선비는 용기를 내어 말하였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일어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화는 일어난 선비를 보았는데 자신보다 큰 사내를 올려다보며 감탄을 하였죠. 그리고는 그림을 잘 접어 선비한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보다는 선비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화는 인사를 하고 유유히 메밀꽃에 손가락을 스치며 내려갔습니다. 선비는 이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여인과 메밀꽃밭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렇게 선비는 이화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슴에 담고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그림을 펼쳐보았죠. 헌데 그 안에는 아주 잘생긴 사내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낭자가 나를 우롱한 것이구나. 선비는 이화가 자신을 놀렸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음 날
선비는 메밀꽃밭으로 그림을 가지고 갔답니다. 메밀꽃밭에 당도하니 이화가 앉아 메밀꽃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화의 모습을 보니 악의적으로 놀리려고 그렸다 하기에는 너무 순수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하여 선비는 메밀꽃밭을 그리는 이화한테 가까이 갔습니다. 이화는 선비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반겨주었죠. 선비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저 먼저 왔으니 제가 불편하시면 선비님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메밀꽃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의 화는 애저녁에 풀렸으며 이화가 그리는 그림을 흥미롭게 옆에 앉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어제 그림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선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화를 쳐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가 주신 그림 안의 사내는 누구인가요? 이화는 생각지도 못한 선비의 질문에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선비님 아니십니까? 정말 저라는 말입니까? 낭자, 지금 저를 놀리고 있군요. 이화는 침울하게 바뀐 선비의 얼굴을 보고는 정색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림을 장난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선비님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몸과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말 저라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눈에 보였으니 그린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리 슬피 우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선비는 그 고을 파평 윤씨, 장남인 윤교원이었습니다. 윤선비의 아버지 윤원중대감은 가문을 크게 번성시켜 명문세도가의 반열에 올렸죠. 허나 윤대감은 충절을 중요시하였기에 집안일은 안부인한테 맡겼으며 오로지 올바른 법도와 제도를 지키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뿐 집안일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윤선비는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일반인보다 키도 크고 살이 쪄 덩치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는 무섭다며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제 스스로 위축이 되어 이렇게 보다시피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비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 신경을 쓰십니까? 세상에는 볼거리가 많은 듯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바빠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윤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선비는 이화가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낭자의 웃음이 세상 무엇보다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윤선비는 이화가 궁금해졌죠. 낭자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이화입니다. 선비님은요? 전 윤기원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눈에 아직은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이화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 너무 기뻤던 거죠. 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천방지축으로 통하지요. 허나 그림이 좋은 것을 어찌합니까? 윤선비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이화가 그저 고맙기만 했죠. 그렇게 둘은 산으로 들러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가르치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화 눈에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보였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땀 흘리고 걷다 보면 살이 빠질 만도 한데 윤선비의 살은 그대로 이었으니까요. 일부러 윤선비의 살을 빼주고자 산과 들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윤선비님 집에서 많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살이 더 찔 것 같아 반 공기만 먹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는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이요? 드신 지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어릴 때부터 매일 꾸준하게 먹었습니다. 이화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어머님이 주시는 거라면 안전한 것이겠지만 살이 찐 아들에게 매일 한약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화는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에는 한약방을 다니며 윤대감댁에 들어가는 약재를 알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곳도 윤대감댁에서 약재를 해간 적이 없다는 거였죠. 저녁이 되어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화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윤대감 댁에 혹시 한약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 아느냐. 몸에도 좋고 살이 찌는 귀한 약재로만 드렸느니라. 아버지, 다른 약재는 없습니까? 그것뿐이란다. 만약 그 한약을 뚱뚱한 사람이 먹는다면 어찌 되는 건가요? 그럼 큰일이지. 아마도 안 먹어도 살이 찔 것이다. 이화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오니 순실댁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이화는 순실댁이 마당발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
순실댁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실댁, 혹시 윤대감댁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뭐 땀시여? 큰아드님한테 일이 생겼남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실댁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는 듯 보였죠. 큰아드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야? 순실댁은 움찔하며 이화의 눈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얼레? 아씨가 메아리인감요? 묻기는 내가 물었는디. 나보러 답하라 그러면 지가 거시기 하지요. 윤선비님 어머님은 어떤 분이야? 순실댁 입을 보니 말하고 싶어 간질간질한 듯 보였답니다. 살찐 아들한테 매일 한약을 주는 어머님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내 말이 그 말이지요.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가 근질근질 혀서 못 참겠구먼요. 소문에 그 집 안방마님이 정실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라. 정말? 그러면 계모라는 거야? 그러지요. 큰아들한테 한약 주는 것 말고는 챙겨주는 것이 없다는디요. 근데 둘째, 셋째한테는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뒤에서 얼마나 욕들이 많은디요. 이화는 윤선비님을 이대로 놔두면 사단이 날 것 같아 좀 더 알아보기로 했죠. 다음 날이 되어 이화는 윤선비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숲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이화는 윤선비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선비님, 한약은 당분간 안 드시면 아니 될까요? 이완왕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송구합니다. 제가 속상해서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자식이 있다면 살이 찐 아이한테는 한약을 계속 먹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윤선비는 이화를 보았는데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눈빛이었죠. 허나 어머님이 주시는 한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어머니까지 부정을 해야 하니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윤선비도 한약이 자신한테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부정할 자신이 없어 그동안 알고도 먹었던 거죠. 그때 숲이 어두워지고 생각지도 못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선비는 다급한 마음에 이화를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폭 넣고는 도포자락을 들어 이화가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화는 깜짝 놀라 윤선비를 올려다보니 비를 맞으며 피할 곳을 찾고 있는 모습이 이화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걷다 보니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는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누구 계시오? 부엌에서 점잖은 중년 부인이 나오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누추하지만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헌데 중년 부인은 힐끗힐끗 윤선비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화는 이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내가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도련님을 보니 아들이 더 생각이 나서요. 아드님이 먼 곳에 계신가요? 아니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허나 사정이 있어 볼 수가 없지요. 윤선비는 중년 부인이 울어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던 거죠. 잠시 후 소낙비는 그쳤고 두 사람은 중년 부인의 배웅을 받으며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허나 중년 부인은 윤선비와 이화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보고 있었죠. 윤선비는 복잡한 표정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이화는 윤선비의 축 처진 어깨를 뒤에서 보니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았던 거죠. 그리하여 이화는 윤선비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윤선비는 이화의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던지 암울했던 마음에 포근한 빛이 스며드는 듯하였답니다. 윤선비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화를 쳐다보며 말하였죠. 이완왕자, 사실 전 두렵습니다. 제 어머님이 아니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윤선비님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외면하고 싶겠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약은 당분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선비는 자신을 위해 함께 해준다는 이화가 있어 용기를 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둘은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선비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자 안방으로 갔죠. 아직 아버지는 오시지 않은 듯하여 사랑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소곤거리는 음성과 어머님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돛돌 위를 보니 어머님의 비단심만 있었던 거죠. 윤선비는 조용히 안방 옆으로 숨고는 어머님과 낯선 사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자는 건가요? 잊었나요? 우리 아들들한테 이 재산 물려주려면 이 정도 감내는 하기로 했잖아요. 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들은 엉뚱한 사람을 아비로 알고 있고
난 껍데기만 아비인 것 같아서 그러지. 규성하고 규준이 얼굴 보면 서방님 얼굴이 보여서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규원이하고 비교되지 않게 하려고 규원이한테 매일 살찌는 한약 먹이고 머리 안 좋아지게 하는 가루도 먹이고 있는 것 알잖아요. 규원이는 그 정도 살이 찌면 병이 생길 만도 한디 아직도 멀쩡한지 모르겠네. 너무 좋은 약재로 먹여서 그런 걸까요? 윤선비는 어머님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자신이 죽기 바라는 것을 알고 나니 세상 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진짜 어머님은 어떻게 되신 거지? 그때 마당쇠가 큰 소리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대감님 퇴청하셨남요? 마당쇠의 소리를 들었는지 안방에서는 후다닥 사내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윤선비는 사내의 얼굴을 보려고 뒷마당을 보았는데 멋은 만석이었답니다. 윤선비는 아버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버지 규원입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우리 아들 왔구나. 내가 약을 챙겨오마. 잠시만 있거라. 계모가 호들갑을 떨며 나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안색이 안 좋구나. 아버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제 진짜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윤대감은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을 듣고는 놀랐던 거죠. 어찌 알게 되었느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게 계모가 약을 가지고 들어오니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부자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들어오니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어디 아픈지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네.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장남이 이렇다니까? 어서 한약을 먹거라. 오늘은 속이 안 좋아 그냥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모는 윤선비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아 속으로는 좋아했답니다. 그러느냐? 어서 넘어가 쉬거라. 윤선비는 방에 들어와 옷을 벗고 쓰러지듯이 이불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알았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죠. 윤선비는 그렇게 누워 잠을 잤답니다. 그 다음 날 윤선비의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어 열이 났으며 정신은 혼미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숲에서 소나기를 맞은 것이 탈이 난 듯 했답니다. 그리하여 눈은 뜰 수 없었지만 사람들 말소리는 들을 수 있었죠. 계모와 만석이가 들어와 둘이 소근거렸습니다. 이제 되었네. 규원이 보내고 나면 윤대감만 보내면 되겠는디. 쉿, 교원이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말을 꺼내는 건가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디 무슨 걱정이요? 이대로 확 죽었으면 좋겠네. 그나저나 규원이 친모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지. 지금 친모 얘기는 왜 하는 거요? 혹시 다시 돌아와 다 된 밥에 재 뿌릴까봐 그러는 거지. 그럴 일 없어요. 그때는 규성이 규준이 없었고 지금은 있으니 그년이 와도 얻지 못하죠. 윤대감이 자식으로 알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어떻게 못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윤선비는 두 연놈들이 알아서 실토하니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답니다.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잠시 후 이화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윤선비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시면 제 손을 살짝 잡아보셔요. 윤선비는 이화의 목소리가 한 가닥의 지푸라기가 되어 자신을 살려줄 것만 같았습니다. 용기 잊지 마셔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윤선비님 없이는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쾌차하시어 저와 그림 같이 그려요. 알았죠? 윤선비는 이화낭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 겨우겨우 힘을 내어 눈을 떴습니다. 윤선비님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가져온 한약을 드시지요. 열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화는 윤선비의 머리를 겨우 들고는 약을 조금씩 먹여주었죠. 윤선비가 말을 하는 것 같아 귀를 윤선비 입 가까이에 가져갔답니다. 이완왕자 보고 싶었어. 우리 같이 그림 그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화는 윤선비가 사경을 헤맨다는 말에 어떻게 해서든 윤선비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하여 늦은 밤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윤대감댁 첫째 아들 윤규원 선비님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꼭이요. 아버지는 천방지축 따르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아니 된다. 규원을 보았느냐? 몸도 약한 사내한테 너를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어쩌지요. 벌써 일을 치렀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감 지금 제가 무엇을 들은 겁니까?
어머니는 머리를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오는데 어쩌지요? 세상에 하필이면 윤대감댁 첫째 아들인 것이냐? 다음 날 이단주는 이화가 꼭두 새벽에 깨워 옷을 갈아입고 윤대감댁으로 향했죠. 순실댁은 잠결에 이화가 끌고 나와 쫄래쫄래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웜에 이 새벽에 무슨 날벼락이래요? 아이고 졸린디 지도 가야 하남요? 순실댁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해줘야 해. 그리하여 윤대감댁에 도착을 하니 윤대감이 나가기 전에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윤대감은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겨 이단주와 이화를 나란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단주는 떨어지지 않는 말을 겨우겨우 했죠. 허나 윤대감은 다 듣고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화를 찬찬히 바라보고 말하였답니다. 이와야 이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어찌 이런 거짓말까지 하며 규원이를 돕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선비님을 연모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연모하는 사람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우연히 윤선비님이 어릴 때부터 한약을 먹고 있다고 들었지요. 윤선비님이 과도한 비만이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한약방을 찾아 알아보았는데 윤대감댁에서 한약을 지은 곳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헌데 아버지도 상단에서 약재를 취급하시니 물어보았답니다. 마님께서 건강을 좋게 하는 약재로만 사가셨다고 하였지요. 허나 좋은 약재는 맞지만 비만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재이기도 했답니다. 윤선비님은 너무 착하시어 먹으면 안 되는 약인 줄 알면서도 거절 못하고 먹을 것 같아 안심이 안 되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한테는 거짓말을 하여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모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대감은 이화의 말을 듣고 자신이 아들한테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비인 자신보다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잠시 후 윤선비는 잠결에 눈을 떠보면 이화가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웃어주는 얼굴도 어여뻐 보였고 잠결에 눈을 떠보니 침을 흘리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화 모습도 예뻐 보였고 그리고 자신 옆에 팔베개하고 자고 있는 이화를 보니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던 거죠. 그렇게 5일 후 윤선비는 일어나게 되었는데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맑았답니다. 그동안 이화의 환영이 보였지만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 너무도 좋았던 거죠. 윤선비는 걱정할 이화를 볼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자 일어나 앉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은 것이 있었으니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부시럭거리는 뒤를 돌아보니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이화가 자신의 뒤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막고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이화의 볼을 살며시 만져보니 부드럽고 말랑말랑 촉촉했으며 이화는 가려웠던지 손등으로 볼을 비비며 꼼지락거렸답니다. 윤선비는 이제야 그동안 환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헌데 어찌하여 이화가 자신 옆에서 자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실댁이 문을 열고 방 안을 보았는데 이화가 아픈 사람 내몰고 자리 차지하고 자는 꼴을 보니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답니다. 일어나셨남요? 근데 우리 아씨는 예쁘게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널브러져서 자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아기 괭이처럼 귀엽게 자는디. 깨우지 않아도 난 괜찮네. 제가 괜찮지 않고만요. 성질머리가 분명 안 깨웠다고 애기 괭이처럼 야옹야옹 할 것인디. 그러고 아픈 사람 자리 차지하고 자는 것은 민폐구먼요. 순실댁은 이화 씨를 빨리 깨우고 싶었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속상했답니다. 그리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죠. 얼레? 아씨, 얼른 일어나봐요. 윤선비님 일어나셨구먼요. 정말? 윤선비님 일어나셨어? 이화는 잠결에 벌떡 일어나 윤선비의 가슴에 머리를 콕 박았죠. 이화는 윤선비를 바라보고 윤선비는 이화를 바라보며 서로의 눈빛은 애틋함에 젖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실댁은 두 사람을 바라보니 분위기가 요상스럽고 몸도 간질간질한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답니다. 윤선비는 이화를 아주 큰 가슴에 안았죠.
윤선비가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일 때 이화가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와 등불이 되어줬고 지금은 너무 환하여 어둠이 조금도 무섭지 않아졌답니다. 이완왕자가 어찌 저희 집에 있는 것입니까? 이화는 윤선비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실한 마음으로 거짓말한 것과 양가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까지 정신없이 말을 하였답니다. 윤선비는 이렇게 옆에서 제잘제잘 얘기하는 이화를 보며 심장이 요동을 치니 이 조그만한 여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던 거죠. 윤선비는 귀여운 여인과 평생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커질수록 건강한 몸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았지만 그 전에 집안 단돌이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선비는 계모와 만석이를 불렀습니다. 규원아, 이것이 무슨 짓이더냐? 윤선비는 가증스러운 여인의 말을 중간에 끊고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계모를 보았답니다. 내가 너희 둘의 관계와 규성과 규준이가 너희들 아들임을 알고 있다. 계모와 만석이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규원아, 내가 아프고 나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냐? 윤선비는 칼을 빼들고 계모의 목에 대고는 증오의 찬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하였답니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다. 내가 아직도 바보로 보이는 것이냐? 에라나. 갑작스럽게 자신이 기생일 때 쓰던 이름을 말하니 계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내가 마음 같아서는 관아에 신고하여 만신창이를 만들어 내쫓거나 아니면 칼로 내 연놈들을 죽지 않을 만큼 갈기갈기 찢어주고 싶다. 허나 아들들을 생각하여 참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두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나가거라. 너희들 짐은 대문 밖에 있으니 방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썩 꺼지거라. 그리고 그동안 계모의 사람이 되어 일한 노비와 머슴들을 모두 해고했답니다. 그렇게 윤선비는 몸도 회복이 되어 이화가 걱정하지 않게 사내다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선비는 무예 스승도 한 명 고용하여 밤낮으로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5달이 지나고 나니 윤선비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주먹만하게 작아졌으며 얼굴 윤곽들도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고 넓은 어깨에 긴 다리 근육으로 빵빵한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각진 근육들이 배 위에 꽉꽉 들어차 있었던 거죠. 윤선비는 자신이 보아도 완벽해진 모습을 보니 이화의 신랑으로 옆에서도 손색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만든 한복을 입고 새로 맞춘 갓과 신을 신고 이화 집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헌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선비는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에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이화만 생각하며 걷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헌데 지나치는 여인들마다 왜 이리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지 그리고 쫓아와서는 어느 댁 자제분인지 물어보니 윤선비는 귀찮았죠. 그렇게 뒤에 여인들을 달고 이화 집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이화는 윤선비가 왔다는 소리에 급하게 뛰어나오니 대문 밖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인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이화는 윤선비한테 가까이 가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서방님이 보고 싶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윤선비는 이화가 자신을 서방님이라 불러주니 온몸이 달아올라 얼굴 끝까지 벌개져서는 쑥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헌데 이화는 윤선비의 팔짱을 끼고는 까치발을 들어 깜찍하게 웃고는 귓속말로 말하였습니다. 윤선비님 최대한 저하고 친한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야 여인들이 포기하고 갈 것 같아요. 이화의 적극적인 행동은 윤선비한테 위험한 도발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윤선비는 귀엽게 질투하는 이화를 번쩍 안고는 대문 밖에 있는 여인들이 보라는 듯이 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화를 안고 앞마당을 지나 별채로 갔죠. 윤선비는 심장이 요동을 치고 후덜거리는 다리로 이화를 마루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리고는 이화를 보았는데 혼이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선비는 급한 마음에 이화의 두 어깨를 잡고 살며시 흔들었죠. 이화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윤선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꾸 눈을 피했답니다. 윤선비는 이화가 자신을 보지 않아 속상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완왕자가 내 눈을 피하니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죠. 윤선비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제 부부가 되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터인데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요.
이화는 윤선비의 말에 깜짝 놀라 말하였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선비는 이화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귀를 가까이에 가져갔죠. 아까 선비님께서 제 입에 부끄러워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윤선비는 이유를 알고 나니 이화가 더 어여뻐 보여 자신도 모르게 방으로 안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이화의 발그스레한 얼굴을 두 손에 가득 담아 자신의 눈을 볼 수 있게 들었죠. 윤선비는 그윽한 눈으로 살며시 웃고는 이화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습니다. 이화가 깜짝 놀란 마음은 잠시. 두 사람은 둘만의 세상에 빠져 심장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 별채로 들어오는 순실댁이 있었죠. 순실댁은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순실댁은 방 안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철푸덕 마루에 주저앉았던 거죠. 순실댁이 무엇을 보았기에 다리에 힘이 풀렸을까요? 엄마야, 세상에, 아이고, 내가 무엇을 본 것이여?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귀한 것을 볼 수가 없지라. 웜에 이를 어쨌을까이? 얼레 내 정신 보소. 대감님이 안방으로 같이 오시라는데요. 순실댁은 호들갑을 떨며 방문을 닫지도 않고 유유히 별채에서 사라졌답니다. 두 사람은 격하게 입맞춤을 하다 방문을 확 연 순실댁을 보고 놀라 순실댁이 사라지고 없는 방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윤선비의 성난 가슴 근육과 복근을 살며시 옷으로 여며주었답니다. 순실댁은 풀어 헤쳐진 윤선비의 옷 사이에 숨어있던 성난 근육들을 보고 다리가 풀렸던 거죠. 윤선비와 이화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화의 부모님은 사위될 윤선비의 외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큰 덩치 안에 잘생긴 윤선비가 숨겨져 있었다니 조개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고을에는 윤선비의 소문이 돌았고 처녀들은 뚱뚱하고 못생겨 쳐다보지도 않았던 윤선비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선비와 이화는 떠들썩한 혼례식을 치르는 날이 되었답니다. 윤선비는 혼례복을 입고 나왔는데 아버지 옆에 한 여인이 고운 한복을 입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이화와 소낙비를 피한 초가집에 사셨던 중년 부인이었답니다. 윤선비는 천천히 여인 앞으로 가서는 자신의 품에 안고 울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셔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도닥이며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죠. 윤선비와 이화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질투를 받으며 혼례식은 끝이 나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짓궂은 아낙네들은 방문에 달라붙어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창호지를 푹푹 찢고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헌데 아낙네들은 윤선비의 손짓과 눈빛에도 탄성을 토해내며 웁질웁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디? 벌써 촛불을 끈 것이요? 뭔 일이다요? 순실댁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볼 것도 없는디. 아쉬워들 하지 말고 싸게 오더라고. 계획이 있은께 술이나 마시는 것이 좋겠구먼. 그렇게 떠들썩한 사람들도 가고 정말 고요함이 찾아왔죠. 고요함 속에 윤선비와 이화의 심장 소리는 두근반 세근반 널뛰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이화의 옷고름을 조심스레 풀었으나 자신의 옷은 거침없이 풀어 헤쳤답니다. 이화는 윤선비를 보니 처음 메밀꽃밭에서 그렸던 그림 속의 사내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선비의 모습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완벽해 보였답니다. 윤선비와 이화는 스르륵 이불에 쓰러져 타오르는 감정을 담아 서로를 죽이고 살리며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벅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윤선비는 부인 바라기가 되어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낙일고라는 고사성어는 명마도 백낙을 만나야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주도 알아주는 자가 있어야 빛을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나의 재능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삶의 큰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행운과 행복은 내 자신을 내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행운,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